일요일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고 나서 날이 또 더워졌죠. 하지만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23일 토요일이네요. 처서입니다.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예요. 드디어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용 태양광에 관한 좀 심층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리즈예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용 태양광의 어떤 전기적인 구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실제로 주택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떻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이른바 이제 상계라고 하는 상계 절차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아주 그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그 사기성이 짙은 태양광의 영업과 설치 과정에 대한 걸 주제로 삼아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일종의 이제 고발 내용이죠. 고발 영상을 올렸는데, 뭐 댓글 중에 이제 응원을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한 내용도 있었지만, 어떤 댓글은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제 문자로 옵니다. 문자로 이제 좀 승질이 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태양광에 관련된 영상을 시작했던 것도 뭐 내가 잘났거나 아니면은 이 태양광이 이제 그 뭐 메인 에너지가 돼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대한 내지는 뭐 나의 목적의 어떤 저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 업계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부도덕한 과정들을 이제 하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도덕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회의를 느끼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지 내지는 어떤 경계로 내가 동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태양광에 접해서 나름대로 이제 내 인생과 생계를 여기다 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업계가 망가져버리면 저도 이제 존립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오래도록 이 태양광 업계에서 인생과 의식주를 내가 해결하려면 이 업계가 긍정적으로 잘 동작을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도 미력하지만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태양광에 관련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여튼 뭐 댓글에 좀 나쁜 댓글, 그 다음에 문자 이런 걸 보면서 승질이 나서요. 뭐 결정된 거는 아닌데 아예 이참에 그냥 이 태양광 전반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다분히 사기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그냥 케이스별로 추려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그냥 시리즈로 만들어서 확 그냥 다 고발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정말로 굴뚝 같아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저희 마음속에서 서로 하라 마라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네거티브 같은 건 좀 안 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포지티브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태양광 설치나 아니면 이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들이 되게 지난하고 재미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인과관계를 맺고 하면서 그래도 인생의 어떤 나머지 마지막 퍼즐들이 좀
이쁜 색깔로 다양하게 이렇게 조합돼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 참다 못해서 이제 그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 반응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생길 줄은 몰랐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너무도 많이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거의 웬만하신 분들은 잘 설치했어. 정말로 우리 집에 있는 태양광 3kg가 뭐 전기요금 절감이나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서적인 부담도 정말로 많이 낮춰주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정말로 자유를 나에게 많이 만들어준다. 그냥 간단하게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다. 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주택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설치할 곳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주택을 넘어서 일반 상업용 빌딩,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일반 전력을 사용하는 뭐 식당, 상업용 빌딩, 업무 공간, 뭐 대형마트, 뭐 이런 곳들도 이제 드디어 태양광을 사용을 해서 전기요금도 줄여가면서 현실적인 이익도 챙겨야 되는 이제 시점이 됐고, 실제로 이제 그게 가능한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용량, 보통 통상 이제 뭐 3kg부터 시작해서 몇십 kg 정도까지 단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이 시리즈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시리즈는 이제 5개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시리즈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5개. 그러니까 5개의 영상으로 나눠질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제 영상을 최대한 짧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이 좀 많잖아요. 그게 좀 길어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보통 태양광이 도대체 어떤 얼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구성적인 측면을 이제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기요금이 어떻게 차감이 되는지, 가장 이제 그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상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지붕형, 구조물형, 뭐 베란다형, 뭐 캐노피형, 파사드 형태,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그런 태양광의 나름대로의 거의 구별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장단점도 있고요. 또 하나, 그렇게 이제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태양광을 이용해서 다른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구조물에 대한 어떤 공간적 이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나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뭐 건축법 등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데는 첨예하게 이제 법률 위반을 할 소지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전력을 그냥 단순하게 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상가나 이런 곳에서 단순하게 그냥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좀 더 내가 만든 전기를 효과적으로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는지 전력의 응용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세 번째 챕터에서는 보통 태양광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전기 난방으로 사용하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이제 전력을 직접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거고, 또 하나 간혹 있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집에 있는 태양광을 가지고 비상전원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 챕터 5번째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만, 3번째 챕터에서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한지, 법규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번째는 현행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전력을 만들어서 한전하고 전력을 교환하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상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상계 거래 제도예요. 이 상계 거래 제도가 사실은 엄청나게 오래됐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목적했던 취지하고 다른, 전혀 다른 이제 효과를 불러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상계제도의 어떤 단점 내지는 맹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전기 자동차 이제 충전 설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기 자동차가 지금 이제 캐즘 현상에 의해서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기 자동차가 너무 비싸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화재 위험성이 있고, 전기 자동차의 어떤 짧은 주행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춤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들이 조금 더 성능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연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전기차에서 제시하는 여러 기능들을 내연기관차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시연을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차별성 같은 것들을 희석시키고, 그럼으로써 다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떤 변화라는 것들이 한번 물꼬가 트이면 계속 그 변화는 유지가 되고 변화의 끝점을 향해서 달려가긴 하겠지만 항상 일정한 속도로 문제없이 계속 직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우리가 길을 가면 뭐 곡선 구간을 지날 수도 있고요.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전기차로의 어떤 탈 것들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로 끝까지 이제 귀결되는 걸로 이미 이렇게 모두가 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전력을 우리 집에서 내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를 자기 집에서 아니면 내 사무실에서 충전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설비의 종류와, 그리고 이후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좀 더 사회적으로 확장된 기능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VTL이라고 그래서 뭐 전기차를 끌고 캠핑을 갔는데 거기에서 전기차에서 220V를 뽑아가지고 뭐 밥도 짓고 뭐 전자레인지도 쓰고 하는 뭐 그런 영상도 많이 보시고 실제로 경험도 하고 또 그렇게 즐기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V2L 기능인데, 이 V2L 기능을 넘어서 V2G 기능이 이제 내년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V2G가 실행이 됐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또 얼마만큼 많이 나름대로 각광을 받을지, 어쩌면 또 배척을 받을지. 하지만 V2G가 실제로 목표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만약에 V2G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유효한 어떤 제도가 된다고 그랬을 때 이걸로 인해서 전체 전기를 사용하는 이 전기로 돌입한 이 시대에서 어떤 변화와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일부라서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 건 정말로 짧은 기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20-30년 밖에 되지 않아요. 국내에는 이제 태양광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일본만 같아도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 있어요. 실제로 태양광 설비가 또 우리보다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태양광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유럽도 훨씬 더 빨랐고요. 그래도 전체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봤을 때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간은 한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2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태양광의 역사 같은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1997년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이제 뼈아픈 그런 시간이죠. IMF라고 하는 이제 환란을 이제 겪던 시대고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당시 나라를 이끌고 있던 김영삼 정부가 쓸쓸한 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환란 속에서 물려받은 김대중 정부가 대한민국의 IT 기반을 만들었고요. 그 어려운 시점에서도.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과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만큼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 정부는 없었죠.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도 결국은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이 됐던 거예요. 김대중 정부는 이제 98년부터 2003년까지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요.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태양광, 태양열, 내지는 이제 풍력, 이런 것들을 이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이제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제 정책이 이제 태양광 주택 10만 원 보급 사업이에요.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실 거고 추억의 이제 명칭이 될 겁니다. 태양광 주택 10만 원 보급 사업. 이 태양광 주택 10만 원 보급 사업은 어마어마한 야망을 가진,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개인적인 야망이긴 했죠. 나라와 어떤 이 공동체의 어떤 이익이 아닌 이명박과 그 패거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변질이 되죠. 그래서 태양광 주택 10만 원 보급 사업은 이름도 거창하게 이제 그린홈 100만 원 보급 사업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를 포괄을 해서 100만 호 주택에 각종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계획으로 변경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설치했던 태양광에 대한 실적은 노무현 정부에 한참 미치지 못하죠. 노무현 정부는 봄에 예산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예산 안에서 일단은 대상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6월 달쯤 돼서 최초의 예산이 이제 소진이 되고 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9월 달부터 사업을 다시 개시했으며 10월 말쯤 또 그마저도 예산이 떨어지면 다시 11월 달쯤 추경을 해서 한겨울에도 끊임없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특별하게 어떤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대단히 전체 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많은 대통령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 이명박 정권을 물려받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신재 에너지 정책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100만 원이 이런 것들을 다 삭제를 하고 그냥 그린홈 보급 사업으로 이제 정책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의 굉장히 그 친화적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태양광이나 아니면 연료전지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서 발전소로 세우게 되면 결국은 이런 발전원들의 전기를 한전에서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1000kW, 그러니까 쉽게 해서 1메가 이하의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원들은 한전에서 닥치고 수용하라는 이제 조치를 취해요. 그러고 나서부터 태양광의 어떤 황금기가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때문에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죠. 근데 법은 형평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의 개발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동급에 있는 개발 제한들이 다 풀리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개발할 수 없었던 산지나 이런 것들이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개발 계획이 허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개발 제한이 풀려서 태양광으로 일단 계획됐던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산지들이 박근혜 정부의 1메가 이하 우선 접속, 무조건 접속에 의해서 정말로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듯이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양광이 산과 나무를 다 베어내고 흉물스럽게 자연을 제거하고 덮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그걸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규제를 풀고 그리고 허가를 내렸던 것들은 전부 다 이명박근혜 정권이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까지도 설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행정의 절차상 이미 허가난 것들은 다시 무효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던 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차에 산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들을 산지의 경사도를 빌미를 삼아서 집권 2년차 9월 달에 산자부 장관의 특별고시에 의해 갖고 전부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태양광은 산을 밀고 자연을 밀고 하면서 그렇게 흉물스럽게 설치가 된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간의 사정들은 전혀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그냥 어디에서 잠깐 봤거나 아니면은 그냥 누구한테 전해들은 그런 아주 사소한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각 지자체들이 이제 각 지역의 토들이 이제 준동이 돼가지고 이 토들이 그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앞세워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제 태양광 발전소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방에 조례라고 하는 허들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실제로는 이제 지역의 어떤 정서나 아니면은 농사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 다량의 땅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그 새로운 수익 사업을 개발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취하려고 하는 지역사회의 토 세력들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어쩌면 돈 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일단 시의원, 군의원을 앞세워가지고 태양광을 일단 설치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태양광 발전소 제한 조례들을 수없이 많이 양산했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엔 사소한 20kW짜리 태양광 발전소 하나도 함부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드디어 이제 그 기본 5장으로 구성되는 3kW짜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635W, 640W가 주종이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은 5장이면 되고요. 실제 용량은 3kW가 보시는 것처럼 약간 넘어가는 용량으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인버터 용량은 3.5에서 3.7kW 사이에 이제 인버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는 700W 전지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될 건데, 700W 전지판들이 사용이 되면 어쩌면 이제 3.5kW, 6kW까지의 인버터가 전지판의 용량 때문에 3.7kW로 다시 용량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량별로 가지고 있는 인버터들을 밑에 그림에서 이제 대충 표시를 해 놓은 건데, 대한민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 종류가 이거보다는 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 인버터들만 나름대로 선별을 했으니까, 주택에다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가 종류가 그래도 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실제로 이제 태양광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림에서 표현한 거예요. 전지판에서는 이제 DC 전류가 내려오죠. 현재 기준으로 5장짜리 전지판에서는 대략 이제 직류 전류가 230에서 280V 정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전류는 대충 한 10A 내외로 이제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에서 전지판에서 오는 전기를, 직류 전기를 가지고 인버터 자체가 꺼렸다 켜렸다 하고요. 그러니까 인버터 자체는 실제로 한전의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전지판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얘도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켜지고 저녁에는 인버터가 꺼지죠. 완전히 먹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쭉 내려오면 첫 번째 차단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이 차단기 결선 방식은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다시 처음 상태로 다시 이제 복귀해서 태양광 시스템이 차단기 부하가 되도록 이렇게 설비가 표준화됐습니다. 태양광 차단기 1차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상계 차단기라고 하는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에 의해는 배선용 차단기에 이제 2차 측에 물리게 되는데, 이 배선용 차단기, 그러니까 이 상계 차단기의 2차 측에는 사실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전기도 여기서 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계 차단기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100% 설치해야 되는 차단기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집안의 메인 차단기가 집 안에 있는, 분전압에 있는 메인 차단기에서 실제로 메인 차단기가 이 상계 차단기로 변경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다른 집들은 전기가 다 들어오는데 우리 집만 전기가 나갔어, 그랬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른 차단기가 내려갔나 싶어서 이제 뭐 신발장이나 아니면 이제 건축법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이제 차단기암을 어디다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단기암을 보니까 차단기들은 멀쩡하게 다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집 밖에 나와서 이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만들었던 어딘가에 있는 접속함, 보통 이제 조그만 이제 백색 플라스틱 함, 하이박스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이 상계 차단기하고 이 태양광 차단기를 같이 설비를 해 놓는데, 여기에 가면 어쩌면 상계 차단기,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어져 있는 주택의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서 우리 집만 전기가 안 오는 그런 상태도 일 수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상계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전이라고 하는, 이제 쉽게 해서 공급, 일종의 이제 한전이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전이 유통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회사에는 한전을 통해 갖고 우리가 전기를 받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 집에서도 전기를 직접 만드는 발전기가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태양광에, 주택용 태양광을 막 설치하게끔 독려하는 광고 전단에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제가 태양광 업계에서 정말 오래 있었지만 주택용 태양광의 설치를 독려하는 문구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집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요, 이거였어요. 처음에 그 문구를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카피다 라고 제가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인버터는 고장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모든 기계는 껐다 켰다 할 때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버터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껐다 켰다 하지 않거든요. 해가 떠서 전지판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면 인버터 쪽으로 들어가서 인버터를 깨웁니다. 태양 전지로부터 만들어진 전기가 인버터 속으로 들어가서 인버터를 깨우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량이, 전력량이 좀 늘어나면, 전류량이 많이 늘어나면 인버터가 동작할 수준까지 확보가 되면 인버터는 자동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떨어져서 전지판에서 더 이상 전기가 나오지 않으면 인버터는 끝까지 운전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름이 없어. 앵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춰야지. 자동차가 앵꼬가 나면은 완전히 멈추죠. 그거하고 똑같이 인버터가 멈춥니다. 근데 이제 상계라고 하는 건 전력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 한전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발전소에서 발전원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에도 보셨듯이 자, 인버터로부터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태양광 차단기를 거쳐 가지고 상계 차단기에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이 상계 차단기에 물려 있는 요 2차가 집으로도 물려 있잖아요. 집으로도 물려 있는데 집에서는 전기를 조금밖에 안 쓰는데 태양광은 햇빛이 좋아갖고 한낮이어갖고 전기를 되게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 상계 차단기 2차 부분에서 계량기까지 가기 전에 주택으로 들어가는 라인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인버터로부터 만들어진 전기가 계량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집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왜? 전기는 가까운 걸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채기 전에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집에서 먼저 씁니다. 먼저 쓰다가 그래도 생산한 것보다 발전한 것보다 소비량이 더 작아서 발전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차단기, 상계 차단기 1차를 타고 계량기를 거쳐서 한전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량기를 거꾸로 통과하게 되죠.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계량기는 지능형 계량기고요. 사실은 이렇게 태양광 같은 전력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대비해서 그런 기능에 맞게끔 만들어진 계량기여서 이 계량기는 전기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도 계측이 되게끔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역산이라고 그럽니다. 거꾸로 흘러가는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역산 기능이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 계량기에는 역산 기능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끝나고 나면 한전에서 와서 역산할 수 있는 부분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우리 집에서 쓰는 것보다 발전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한전으로 계량기를 거꾸로 거슬러서 한전망으로 흘러가는 전기를 이 계량기에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계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항목에다가 역산한 양들을 계속 누적시켜서 표현을 하죠. 그러고 나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태양광은 이제 저녁 되면 이제 멈추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에 사람들이 집에 와서 전기를 쓰면 다시 계량기는 순방향으로 일단은 전기가 돌면서 집안에서 전기를 소모하게 되는데 상계 방식에서 전기요금은 순수하게 계량기에서 1차적으로 사용한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흘렀던 전력량과 태양광에서 만들어져 갖고 한전으로 역방향으로 흘러갔던 전력량 이걸 인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전부 다 한전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일단 먼저 쓴다고 그랬잖아요. 쓰고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한전으로 흘러간 양, 그래서 인여라고 해요. 그 인여 전력량을 빼주는 거예요. 사용량에서 인여 전력량을 빼서
실제로 남으면 그 남은 양만큼 요금을 고지하고요. 그 잉여량을 뺐더니 제로가 되더라. 그런 상황에서는 요금이 사실은 영원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태양광 상계 절차의 원래 원형에는 이렇게 집에도 발전소가 있고, 그리고 한전은 유통회사고 한전 뒤에 발전소가 있는데, 내 집에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으니 거대 발전소와 우리 집에 있는 발전소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가 똑같으니까 나도 전기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니까 뭐예요?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하는 인프라 비용이 기본 요금인데, 내가 집에다 태양광을 구축하면 나도 전력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인프라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초창기 태양광은 전력 사용량이 없을 때 전기요금이 진짜로 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들이 20원, 30원 나왔어요. 그 20원, 30원은 뭐냐면 전기요금 고지서 송달 비용이에요. 인치 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기요금을 하나도 안 나와도 되는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원 단위로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잉여로 이미 한전으로 넘어간 전력을 차감하는 과정에서 차감했다는 얘기는 그거 한전으로 넘어간 전기를 내가 끌어온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전망을 통해서 전기를 보냈다가 다시 끌어왔으니까 한전망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만큼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요금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런데 그 전력량은 실제로 태양광 쪽에서 만들어진 전기니까 한전에서 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전망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고 그 거래에 대한 10% 부가세를 징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크게 문제 삼으려고 했다가 말았습니다. 왜? 국가에서 거둘 수 있는 세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물론 누가 국가의 세금을 빼먹기도 하고, 흔히 하는 말로 뭐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적놈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광에서 인심 난다고, 일단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야지만이, 물론 중간에서 빼먹는 돈도 있겠지만 복지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업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 거래가 일어났다고 산정을 하고 그 부분만큼 부가세를 징수하는 거는 큰 틀에서 보게 됐을 때는 국가 자체의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문제 삼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냥 덮고 말았습니다. 잘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 막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나요? 자, 이 그림에서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인버터에 뭐 아주 굵직굵직한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녹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MPPT는 인버터의 효율을 담보하는 기능이고 핵심 알고리즘이에요. MPPT는 사실은 인버터가 MPPT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C 지락 검출은 뭐냐면, 뒤쪽에 이제 이 전지판 쪽에서 정기적으로 뭐 합선이나 누전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인버터에서 DC 배선상의 어떤 합선이나 아니면 누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검출하는 기능이 DC 이제 지락 검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체 전체가 이제 방열 기능입니다. 인버터는 단순하게 전자부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전자기계가 아니에요. 전자기계는 그냥 전기를 조금 받아갖고 특별한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전자기계인데, 인버터는 전자기계가 아니고 얘는 전력기계입니다. 전력기계의 특징은 보통 전력을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3kW면은 마력으로 치면은 한 5마력 정도 되거든요. 1마력은 2년짜리 순말의 최고 힘이니까, 그래서 보통 한 750W 정도 되는 건데요. 3kg면 2년짜리 순말 5마리가 그냥 풀로 달리는 정도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인버터 내부에 2년짜리 순말 5마리가 전동력으로 뛰는 거예요. 이 인버터 내부에서.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가 상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는 말이 열심히 뛰면 그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 때문에 말이 열이 나고 막 숨차겠죠. 우리도 사람들 이제 몸을 쓰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래서 인버터는 엄청나게 열이 나요. 이 열은 모든 전자부품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되게 온도를 가능하면 낮게 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제 인버터를 설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버터를 햇빛을 보는 위치에다 설치하면 저는 이제 뭐 집주인하고 반반씩 부담하든가 해가지고 이제 그늘막을 새로 제작을 해서 씌우기도 하고요. 여기 그림처럼 그렇습니다. 띄우기도 하고. 제가 인버터 AS를 다니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집안에 이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전기적으로 뭐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 기계가 되게 뭐 중요한 기계 같으니까 저것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인버터를 박스를 짜가지고 인버터를 그냥 이렇게 밀폐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면은 개방했다 치더라도 옆면을 박스를 짜갖고 이렇게 인버터들을 특정 공간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버터는 자기 자신의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기 위해서 인버터 몸체 자체가 전체가 방열판이에요. 그런데 인버터 주변에다 박스를 구성해 놓으면 인버터가 효과적으로 방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런 상태에서 인버터가 햇볕을 되게 많이 쬐인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버터 빨리 망가지라고 고사를 지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집에 뭐 태양광 인버터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설치할 분도 계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인버터는 절대로 통기가 잘 돼야 되는 부분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인버터 옆 주변에 통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인버터는 가능하면 햇빛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버터의 설치 높이는, 인버터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조그만 LCD 창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도 좀 보이죠? 이 LCD 창이 사람이 섰을 때 눈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주 쉽고 편하게 인버터의 상태를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걸치적거린다고 저 위로 뭐 지붕 밑으로 달아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우겨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양보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버터의 높이는 사람의 눈높이, 그리고 인버터 주변은 바람이 효과적으로 잘 흐르면서 인버터를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에 과도한 햇볕이 쏘이지 않도록 그렇게 설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설치상의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5개의 어떤 챕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시리즈로 이제 계속 할 건데, 하다 보면 이제 주택용 태양광, 주택을 포함한 자가용 태양광 설비의 이제 거의 대부분 뭐 기본적인 속성, 그냥 관리 요령, 그 다음에 뭐 어떤 서비스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 내구 연한,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뭐 응급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 그리고 이제 얘를 또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이 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 와중에 이제 이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할 수 있기도 해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대단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조건들이 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최대한 이 시리즈 5편 속에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얘기할 건데, 그래도 사실은 전부 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옳을지, 이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구독자가 이제 겨우 이제 뭐 4,000명 근처에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획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집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시간 라이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채널에 구독자가 얼마 안 되니까 라이브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꼭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상업용 태양광에 관심이 많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특정한 날 야간 시간, 뭐 너무 늦은 시간 말고요. 초저녁 시간쯤이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한 1시간 정도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지금 장담을 못해요. 구독자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사실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지금은 이제 모든 SNS, 유튜브도 일종의 SNS인데요. 이게 거의 이제 쌍방향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댓글도 잘 참여를 안 하고 그러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일방통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항상 거리가 그만큼 딱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리들을 좀 더 좁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IT 쌍방향이 가능한 이 IT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려면 실시간 이제 채팅, 실시간 이제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라이브가 하는 게 저 혼자서 그냥 떠들면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제 한번 의견을 올려주시면 저한테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주택용 시리즈보다 태양 전지판의 열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선선한 시간으로 이제 돌입을 하고 있어서 전지판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열을 받는 그 시점들이 지나갔다고 봐서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열적 특성에 대한 영상은 아마 내년에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 봄쯤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태양 전지판의 열적 특성은 일단은 생략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 두 번째 어떤 설치의 구조적인 모양, 그 다음에 이런 설비를 이용해서 또 어떻게 나름대로 공간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두 번째 시리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휴일
편안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